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철학의 대들보와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이 이 두 분의 철학과 사상의 특징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라파엘로는 자신이 존경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습으로 플라톤을 그렸다고 합니다.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의 위치에 대해서 화이트헤드는 서양 2000년 철학은 모두 플라톤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플라톤 철학이 서양 철학의 기본적인 디자인이자 틀이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서양 철학이라는 건물의 대들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란 측면에서 볼 때 플라톤의 철학이 건물의 대들보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건물의 기둥과 주춧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 양식과 디자인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틀 자체는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들보와 기둥이 없는 건물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가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텐스그리티 디자인을 가진 건축물의 경우입니다. 저는 비록 서양 철학에서 단편적인 조각들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서양 철학의 전통으로부터는 이러한 디자인의 유래를 찾거나 도출하기는 힘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직 화엄의 대통일 이론에 의해서만 가능한 디자인으로서 서양 철학을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하는 이유도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보다 명확히 알게 되면 서양 철학뿐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동굴의 비유로 설명됩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서 보는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본질은 이데아라는 것입니다. 그중 조음의 이데아는 태양에 비유되며 모든 진리와 지성의 근원으로서 이것을 아는 철인이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 플라톤 사상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철인, 철학자인 것입니다. 조음의 이데아는 신구도에서 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가장 어두운 부분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상황은 철인이 국가를 잘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철인이 햇빛을 끌고 동굴 안까지 들어가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반하여 형상과 진료를 얘기했는데 형상과 진료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진료가 형상을 그리워해서 형상과 같아지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후대에 목적론적이라고 비판받았지만 음양론적으로 본다면 음양이 서로 갈라질 때 이루어진 경계면이 합치되는 것에 상보적으로 끌려서 분화되었던 것이 다시 통합됨으로써 우주의 대칭성을 유지, 보존하려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필연성과 타당성을 지닌 것입니다. 음양론에서는 이 우주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자 원리로서 바로 이 대칭성 보존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했지만 자신도 진료를 지니지 않은 순수 형상이 존재하며 그것이 곧 신이라는 식의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이데아만 따로 떼어서 볼 수 없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시작해서 신은 진료 없이 순수한 형상, 즉 이데아로 존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낸 것은 결국에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다르지 않은 귀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건축의 디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라만상으로부터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이원론의 단계에 이르고
다시 이론론의 단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생성과 분화의 이치입니다. 플라톤은 이론론의 이데아를 위치시킨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론의 형상과 진료의 복합체를 함께 배치한 결과 순수한 형상이라는 또 한 단계를 그 위에 필요로 하게 되었고 결국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크게 다를 것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비판한 것은 너무 이상적인 이데아에만 치우쳐서 생각할 때 현실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것으로서 오히려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보완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굳이 말로 규정하자면 비판적 보완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칸트와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가지는 관계이기도 한데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철학을 비판하면서도 스스로 칸트 철학의 올바른 계승자로 생각하였습니다. 두 철학자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이미 언급한 것 이외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가와 민주정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플라톤은 전체주의, 공산주의에 가깝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주의, 자본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의 저자인 칼 포퍼는 철인 정치론은 전체주의와 독재자를 옹호하는 철학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개념과 당시의 국가개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플라톤 사후에 벌어진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플라톤을 비판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서양 철학에서 가지는 위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고 다음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